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에, 반갑습니다.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오늘 수다 한번 떨어봅시다. 그래도 수다는 수다지만 뭐 아무 얘기나 하다가 보면 뭐 너무 중구난방되니까 오늘 어쨌든 코로나에다 초점을 좀 맞춰서 코로나와 문학 또 코로나와 세상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성수 작가가 먼저 문을 열어주실까요? 네. 아프리카 오지의 나라 차드의 문인이 코로나에 대해서 쓴 글을 한번 소개하고 싶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하찮은 것에 의해 흔들리는 인류, 그리고 무너지는 사회, 코로나 바이러스라 불리우는 작은 미생물이 지구를 뒤집고 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인가가 나타나서는 자신의 법칙을 고집한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새로운 의문을 던지고 이미 안착된 규칙들을 다시 재배치한다. 다르게, 새롭게. 서방의 강국들이 시리아, 리비아, 예멘에서 얻어내지 못한 휴전, 전투 중지 같은 것들을 이 조그만 미생물이 해내었다. 알제리 군대가 못 막아내던 리프 지역 시위에 종지부를 찍게 만들었다. 기업들이 못 해내던 일도 해냈다. 세금 낮추기, 혹은 면제, 무이자, 투자기금 끌어오기, 전략적 원료 가격 낮추기 등 시위대와 조합들이 못 얻어낸 유리 가격 낮추기, 사회보장 강화 등등 이 작은 미생물이 성취해냈다. 순식간에 우리는 매연, 공기오염이 줄어들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시간이 갑자기 생겨 뭘 할지도 모르는 정도가 되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이들에 대해 알아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으며 이 일은 이제 더 이상 삶에서 우선이 아니고 여행, 여가도 성공한 삶의 척도가 아님을 깨닫기 시작했다. 우리는 곧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했으며 약함과 연대성이란 단어의 가치에 대해 이해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모두 한 배에 타고 있음을, 시장의 모든 물건들을 마음껏 살 수도 없으며 병원은 10,000원으로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는 우리 모두 똑같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라는 것도, 외출할 수 없는 주인들 때문에 차고 안에서 최고급 차들이 잠자고 있으며 그런 식으로 단 며칠만으로 세상에는 사회적 평등이 이루어졌다. 공포가 모든 사람을 사로잡았다. 가난한 이들에게서 부유하고 힘있는 이들에게로 공포는 자기 자리를 옮겼다. 우리에게 인류임을 자각시키고 우리의 휴머니즘을 일깨우며 화성에서 살고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주었다. 하늘의 힘이 맛 갚으려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주었다.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확신이 불확실로, 힘이 연약함으로, 권력이 연대감과 협조로 변하는 데에는 아프리카 안전한 대륙이 되는 것, 많은 헛된 꿈들이 거짓말들로 변하는 데에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다. 인간은 그저 숨 하나 먼지일 뿐임을 깨닫는 것도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드리울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이 전 세계가 하나같이 직면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우리의 휴머니티가 무엇인지 질문해보자. 집에 들어앉아 이 유행병이 주는 여러 가지 묵상을 해보고 살아있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자. 지금 그렇죠.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질서를 지금 다시 바꾸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적나라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공감이 가서 한번 낭독을 해봤습니다. 지금 이 작가님께서 이 짧은 글이긴 하지만 이 글을 읽었는데 예. 지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저도 지금 이 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요? 예, 가지고 있는데 이 짧은 글이지만 이 내용 속에 굉장히 방대한 분량이 들어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가장 그러니까 핵심적이고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그 여기 지금 연대성이라는 권력과의 연대성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냐면은 그동안 이제 인류가 그 만들어낸 모든 권력의 계층들을 예. 한꺼번에 이게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이제 무력함으로 이게 그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냐면 인간의 휴머니즘을 그 권력이 연대감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은 휴머니즘으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그 얘기하고 싶어요. 이게서 가장 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게 문학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문학이 우리가 선도하고 이런 것들을 앞장서서 얘기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아까 저희가 나눴던 얘기 중에 그랬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얘기가 소설 같고 다 책 몇 권은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를 실제로 누구한테 전달도 못하고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하잖아요. 본인들은 다 알고 있지만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우리 작가들은 내 얘기에서 그치지 않고 뭔가 누군가한테 전달을 하고 이런 것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두 분 작가님이 말씀하시는데 저도 많이 공감이 되고요. 저는 그 유명한 분인데 이분도 유태인이네요. 유발 하라리. 예, 이렇게 민머리에다가 인물은 잘생겼더라고요. 그 유명한 책 사피엔스를 지어서 우리나라 그 경희대인가 거기에 한번 와서 강연을 했는데요. 그 유발 하라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점점 이제 강해지고 이제 힘이 세지고 그 새로운 기술과 그 조직을 발전시켜서 인류는 그 과거 석기 시대의 그런 사람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강해지고 아주 그냥 만족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하라리가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 석기 시대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지금 우리가 행복하냐라고 물어요. 근데 안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이태원, 저는 뭐 이태원을 그렇게 뭐 속속들이 모르고 이태원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그 이태원 사태를 보면서 그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뭐 지식을 많이 갖고 있고 그래서 아주 그 힘과 권력을 누리는 어떤 사람이라도 꼭 행복한 거는 아니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작가와 같은 생각인데 우리가 최상의 조건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별로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또 비교도 하게 되고 내 자신이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있어도 결코 행복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영 작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거기서 이제 문학의 그 역할이 필요한 것 같아요. 문학의 그 역할이 정말 이 책을 뭐 단편이든 시든 뭐 장편이든 이 그 문학을 접하면서 내가 그 행복감을 느끼고 또 이렇게 나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를 돌아볼 수 있다면 정말 그게 문학이 추구해야 될 길이라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유발 하라리가 그 소리를 하더라고요. 뭐 인공지능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매스컴에서 보는데 그 인류의 오만함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고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지적으로 그분이 또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우리 일반적인 사람보다는 더 이제 수준이 이제 수준을 갖춘 분인데 그 예를 들었던 것 같아. 이 대학교 강연회에서 그 펭귄의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환경이 지금 많이 오염돼서 펭귄이 그 추운 곳에 사니까 북극, 남극에 사는데 북극과 남극에 사는 그 펭귄 수를 합쳐도 그 수가 많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닭하고 비교를 했더라고요. 닭하고 비교할 때 펭귄도 조만간 멸종될 수 있다. 근데 그 펭귄을 멸종시키는 게 바로 우리거든요. 인류거든요. 그러니까 아우 나하고 무관한 얘기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 때 이제 지인들하고도 그 통화를 했는데 애들이 하늘을 그리라고 그러면 이렇게 회색으로 그리고 이상한 색깔로 하늘을 그렸는데 정말 하늘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고층 아파트에 사니까 이렇게 보면 하늘이 너무 예뻐요. 그러니까 원래의 하늘 색깔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공장들이 다 놀고 있으니까. 요즘에 좀 예. 그렇잖아요. 예. 미세먼지 없어. 예. 미세먼지가 없어서 하늘도 맑고. 감기 예.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 유발 하라리의 인류의 오만함이 인류를 멸망시킬 것이라는 이 생각에 저도 동감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생활 환경이 개선되고 뭐 과학이 발전하고 뭐 최상의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우리의 그 내면이나 우리의 그 어떤 깊은 그 만족감은 정말 아까 이영 작가님 말처럼 우리가 나 스스로의 문제뿐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문제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거는 휴머니즘으로 밖에는 통하지가 않잖아요. 서로 각자가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문학이 어떤 역할이 거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사실 알베르 까뮈의 페스트를 읽었습니다. 뭐 끝까지 읽어본 건 아닌데요. 이제 거기에 보면은 알제리라는 그 나라가 프랑스 식민지였는데 아프리카 북부죠. 거기가 오랑인가 뭐 그럴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갑자기 이거 뭐 쥐들이 이렇게 막 죽어나고 해서 그게 이제 페스트인데, 지금 오늘날 코로나 19하고 좀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 보면은 어떤 해설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 상황에 닥쳤을 때 주인공들이 세 가지 유형으로 반응을 하는데, 도피적인 그런 태도, 이거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그런 태도를 보였던 기자 랑베르라는 사람, 그 다음에 신부의 어떤 초월적인 어떤 엄청난 재난을 당했을 때 어떤 인간을 구제해야겠다는 그런 태도겠죠. 그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어떤 타루라는 어떤 반항적인 어떤 거기 현 상황을 타파해야겠다는, 이제 이게 말하자면 사실은 원래 알베르 까뮈의 전공이 말하자면 부조리예요. 부조리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많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소설을 한 건데, 저도 이제 이방인 레트랑게라고 해갖고, 이방인도 제가 외국에 있을 때 일부러 그 책을 집사람한테 사서 보내라고 해가지고 다시 읽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유명한 작가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코로나 19에 또 이제 관련해서 제 생각 말씀드리면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민중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약한 존재고요. 약한 존재고 굉장히 어리석더라고요. 이게 뭐가 뭔지 모르고 굉장히 약하고 어리석어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우리 이제 소위 작가라고 하는 사람들, 문학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또 소수예요, 굉장히. 근데 세상이라는 것은 다수가 끌어간 게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민주주의 역사가 여러 가지 복잡하고, 사실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민주정체죠.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데모라는 것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크라시는 어떤 정치, 뭐 지배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데모크라시라는 것은 민주체제라는 거죠. 그래서 민주체제라는 것은 다수가 지도자를 선출해서 하는 그런 체제인데, 어쨌든 간에 이 과거에 그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는데, 그때 사실 우민 정치 뭐 이런 말도 나왔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저 철학자에 의한 지배를 뭐라 그러죠? 그거를 철학자들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 뭐 지금 민주주의는 따로 이야기고, 그래서 따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소수자들의 역할이 크다. 비록 오늘날 우리 작가들이 소수자에 불과하지만은, 정말로 올바르게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이 엄청난 이 사태, 뭐 여러 가지 부정선거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작가들이 역할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지금 즉흥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짧긴 합니다만 이렇게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저도 그 기사를 하나 보긴 봤는데 기사 제목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코로나 이후에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라는 그런 저기를 봤는데 이 기억이 전혀 안 나요. 요즘 계속 그냥 집에서 집안일을 막 하고 머리가 좀 멍해져가지고 이제 하나 기억나는 거는 뭐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영향력이 좀 강화될 것이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무슨 행정명령권 같은 거 막 발동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그런 거를 이렇게 지사, 경기도지사, 광역자치단체가 이렇게 그런 명령권 내리는 건 저도 처음 봤거든요. 그 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관심이 없어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긴급 명령권이라든지 무슨 그런 거 보면서 이게 이제 정부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되고 있고 또 시민들이 그걸 수용하는 계기가 되는구나. 예. 뭐 반대 안 하죠. 예. 그래서 앞으로도 시민 보건이라든지 공중 보건이라든지 이런 사태, 이런 상황이 생기면은 이제 지자체장들도 자기들이 갖고 있는 권한, 의무가 있는데 그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머지 한 두 가지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세상 변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좀 기억이 잘 안 나고 짧게 그냥 이렇구나. 방금 전에 그 정 작가님 이야기한 거 제가 이어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그 세계는 그 세계 각국의 이제 모든 것들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 지금 정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국가 상황이 지금 최악이고, 뭐 그 미국인가 뭐 어느 나라에서는 그 코로나에 걸리면 그 내보내 줄 줄 알고 일부러 뭐 물컵도 그 같이 사용하고 그 저기 마스크도 남이 썼던 거 자기 코에다 대고 이러는 걸 봤거든요. 이제 그거는 물론 이제 착각이었겠지만, 이렇게 국가 상황이 최악이고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이런 상황에서는 그 전체주의 그 감시 체제, 우리가 늘 그 조지 오웰의 그 소설에서 본 것처럼 빅 브라더 등장이 뭐 현실화될 것이 아니라 이미 됐어요. 네, 이미 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놀라운 거는 아까 작가님들하고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좀 자유를 위해서 아주 모든 거를 다 뭐 희생하고, 뭐 프랑스 혁명 일어나서 프랑스가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자기네는 아주 그런 어떤 그런 그 자유에 대한 그런 자부심 같은 게 다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주의 감시 체제가 그 등장한 것이 이제는 이제 현실이 됐어요. 근데 그 현재 그 사회가 컴퓨터와 정보통신이나 또 각종 기술이나 그 장치 같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다 보니까 이 국민에 대한 감시가 점점 커질 것이고,
아까 작가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때 어느 누구도 반대를 안 해요. 그냥 저항하는 사람도 없고 기꺼이 수용하는 거를 저희가 뉴스로 봤는데 정말 이 빅브라더의 등장이 현실화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죠. 근데 또 다른 점은 긍정적인 면인데요. 우리 모두 알고 있다시피 한국의 방역 기술이 또 대단하다 그래서 뭐 여러 나라에서 한국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기술, 그 데이터, 그 뭐 어느 나라인가 제가 메모를 안 해놔서 기억은 안 나는데 우리나라의 그 방역의 그 최선봉에 있던 어떤 전문가의 그 도움을 원해서 정말 비행기를 보내서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그 전문가를 모셔서 그분이 그 나라의 그 모든 방역 사항을 요건 요렇게 저건 요렇게 이렇게 자세하게 지시를 하고 며칠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런 뉴스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긍정적인 면은 그 인력이나 그러니까 우수한 인력, 전문화된 인력이나 어떤 그 물자, 우리 요새 이제 우리 마스크니 뭐 그 저기 키트가 막 여러 나라로 팔리잖아요. 그런 인력이나 물자의 전 인류화가 가능해지는 그런 것은 아까 그 빅브라더는 부정적이라면 이거는 긍정적인 거죠. 이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져서 저도 한국인으로서 조금 이제 기분이 이제 좋긴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저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뭐 미국이 들을지는 모르겠는데 미국이 여태까지 대장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가 늘 보면 그 미국 대통령들은 사실은 대장이거든요.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대장. 그런데 그 현재 미국이 그 대장의 역할을 포기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기네 발등에 떨어진 불도 지금 못 끄고 막 그 금방 봉쇄 조치 취하고 아까 우리 이렇게 본격적인 토론 있기 전에 이야기했는데 그냥 저기 죽어라. 너희 그냥 죽어라. 아까 노숙인들 이야기 우리가 했는데 노숙인들 코로나 걸리든 말든 너희는 그냥 죽어라. 막 이러고 있는 걸 보면서 야, 미국은 대장의 역할을 포기한 게 아니라 대장의 역할을 갖기에는 부족하다. 많은 면에서 부족하고 많은 면이 준비되지 않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뭐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예, 이상입니다. 저는 뭐 일하는 사람이니까 제 일하는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본 걸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그 이번 회사에서 수출하는 기계가 유전 시설에 들어가는 기계인데요. 탱크하고 포 올려서 이제 뭐 운반해주고 뭐 여러 가지 기계가 많이 있는데 이번 수주를 딴 게 30억 불이에요. 30억 불을 3개월에 우리가 끝내는 거거든요. 3개월을 못 끝내는데 크림을 먹는 거죠. 근데 지금 90%가 됐어요. 5월 20일까지인데 납기가 90% 다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3개월 걸려가지고 이집트로 나가는데 이집트에서 실사단이 한 번 왔어요. 중간에 한 4월 한 보름 정도에 한 사람이가 와서 한 사람 사장하고 같이 이제 뭐 자가격리하기 때문에 공장 기숙사에 올라가가지고 따로 다른 방에서 자고 할 수 없이 그냥 그 사람 꼬박 그냥 14일 동안 공장에만 있다가 간 거예요. 이제 우리는 뭐 그게 이집트에서 실사를 나온 것도 몰랐고 우리 현장에서 일하니까 뭐 거기 뭐 그쪽에 가지 마라 그래갖고 그 사무실 쪽에 그 포리사인을 쳐놔갖고 저기 뭐가 이제 뭐 있어서 못 가나 보다 그러고 우리 현장에서만 일했으니까. 근데 이제 엊그저께 회식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놀래 자빠졌대요. 30억을 하는데 공장 한 250평 그 현장이 250평이에요. 250평에서 15명이 모여가지고 30억을 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수주를 줄 때 엄청나게 망설였대요. 그러니까 이거 못한다. 일본도 들어오고, 미국도 들어오고, 여러 군데 많이 들어왔대요. 근데 우리 사장이 하나 알고 있었던 게
LG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LG. 저기 뭐 여수에 뭐 LG 유전인가 뭐가 있대요. 카스텔 뭐 그게 있대요. 그래갖고 거기 가서 LG 그 작업복 입고 딱 갔대요. 그 수주를 할 때. LG는 믿을 수 있다. 중동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거의 다 이제 완벽하겠는데 이번에 이제 얘가 또 이제 한 바퀴 돌았는데 회식하면서 어제 회식하면서 얘기가 한국 사람들이 보통 똑똑한 게 아니다. 그리고 코리아의 힘은 그거 뭐 코리아를 자꾸 뭐 이렇게 하는 그 잡아내고 이러는 의료 이런 거를 이게 한국을 따라갈 수는 없다. 전 세계에서 아주 저거하다. 뭐 막 이렇게 막 했는데 그 얘기를 이제 어제 이렇게 가만히 들으면서 한국 사람이 엄청 대단한 거예요. 똑똑하고 우리가 이 위기만 벗어나면은 외국에서 진짜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꼭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만 잘 저기를 하면 워낙 국가적 위상이 높아졌으니까 이제는 기술면으로도 그렇고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걸 막 동영상으로 몇 개를 찍었어요. 그래 그거를 다 글로 보내줬거든. 그러니까 이집트에서도 이 기술을 알려달라 우리한테. 이제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끝나면은 내년 이 코로나가 끝나면은 몇 명이 그쪽으로 가가지고 이거를 알려주기로 했어요. 기술 이전을 우리가 해주기로 했어요. 이제 공작 기계에서부터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뭐 프레스니 뭐니 이제 이런 거를 알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크게 자부심을 하나 이제 가졌지. 왜냐면 우리 같이 이렇게 커다란 그런 공작 기계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에서 구멍 뚫는 거 이렇게 외국도 마찬가지고 선반 같은 거 이렇게 한다고 그래야 조그만하게 깎고 그래도 우리는 이런 집채만한 선반에 돌아가거든. 4m 되는 걸 깎고 구멍도 뚫으면 한 번에 150파이, 200파이 그래가지고 그냥 쇠도 그냥 이런 거 갖다 올리고 그냥 한 번에 그냥 업라이트를 하고 한 번에 자동으로 들어가거든. 그냥 그 드릴이.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국에 오셨어. 이 대형 공작 기계 진짜 완전 왕십리서부터 시작한 열고서 시작한 그게 나이 60이 돼가지고 피를 보는 거야. 엄청나게 큰 거였어요. 업라이트. 제가 그렇게 큰 부방 처음 봤거든요. 근데 이집트에서는 난리래요. 우리 지금 그거 가져가는 회사에서는 난리래요, 난리. 걔들도 이렇게까지 하리라고 생각도 못 했대요. 네. 이상 얻었다는 이게 사무실에 캐드 그리는 애들이 5명이에요. 도면 그리는 사람이. 그러니까 물건이 100가지면은 100가지에 대한 부품을 전부 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볼트 100개, 너트 100개, 여분 10개 이렇게 다 해서 그냥 지지켓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해서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딱 보내니까 걔들은 꺼내면은 다 있는 거야. 거기에 그냥 조립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거 모르면은 동영상 보면 되고 그걸 해주니까. 야, 그건 우리나라 기술이 엄청 발달했다. 이번에 공부 잘한 친구들이 대학을 어디를 갔냐? 의대를 갔대요. 대부분. 근데 미국은 나사로 갔대. 그러니까 공대를 갔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결국은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고 또 어떤 정치 체제를 만들고 또 문학을 하고 아무튼 무슨 행위를 하든지 간에 휴머니티거든요. 인류를 위한 일이거든요. 사람을 위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작업은 하나도 없어요. 결국은 종국에는 사람을 위한 작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애로부터 쭉 내려오는
이제 인문학 쪽에서 우리가 좀 발달돼 있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요번에도 이제 아까 그 빅브라더 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결국은 그 투명한 우리가 관리, 투명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빨리, 처음에는 우리 맨 처음에 막 그 31번 확진 환자 나와가지고, 그날 제가 그 경기신문, 아까 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경기신문에다가 그 칼럼을 하나 썼었는데, 그때만 해도 이제 그 확진 환자가 한 명도 안 나왔을 때요. 그래서 투명한 관리가 이게 그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칼럼을 썼었는데, 그날 이제 원고를 딱 넘기고 나서 31번 확진 환자가 와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100명, 200명, 500명 막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뭐 영향력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러고 나서 얼마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나 그때 이제 그 방역을 잘한다고 이렇게 그 칭찬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까지는 잘했는데, 이게 이제 계속 걷잡을 수 없는 상태로 한마디 했어요. 그러니까 야, 내가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 근데 결국은 투명한 관리, 이게 성공한 케이스가 아니냐. 아까 그 미국이나 또 일본이 우리보다 뭐 의료 수준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또 미국이나 또 의료 그 체계가 우리보다 부족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아니, 그 떨어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거기는 지금 관리 못 하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결국은 지금 필요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이제 다원화되고 너무나 복잡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 투명한 어떤 행정, 또 투명한 어떤 그 뭐랄까 이게 토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런 쪽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면은 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저는 매스컴을 통해서 그 유럽에 사는 한국인이나 아니면 유학생들이 그 인종차별적인 그런 그 것들을 당하는 거를 봤어요. 그러면서 유럽 사람들 참 우리가 생각하는 교양인의 그 차원을 넘어섰구나.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우연히 제가 이제 그 독서 메모한 그런 거를 보게 됐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미국의 그 유명한 평론가 수전 손택이라고 그러는데, 뭐 손탁이라고도 불러요. 저기 독일계라. 그 수전 손탁의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책을 제가 예전부터 읽고 싶어서 이제 이번 기회에 읽고 독서 메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이제 의심이 풀렸어요. 그 유럽인들한테는 그 질병에 대한 어떤 고정적인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게 잘못된 거죠. 그 어떤 생각이냐면, 그 질병은 그 미개한 인종, 곧 아프리카 흑인들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수하고 뭐 문화적으로나 그 경제적으로나 이제 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들한테는 질병이 없다. 언제나 그 아주 그 악한 질병, 그 못된 질병, 그런 질병은 그 동양이라든지 그 미개한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로부터 온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또 그 유럽인들이 옛날부터 하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를 보면서 정말 웃음이 터져 나왔는데, 아시아인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흑인들은 그 백인 유럽인들하고 달리 고통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그 수전 손택의 이 글을 읽으면서 조금 이제 이해가 되는 게, 그 아프리카 노예 무역을 하면서 얼마나 돈을 벌었어요.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노예 장사래요. 근데
우연히 어떤 그 미국 역사학자가 쓴 굉장히 두꺼운 책을 봤는데 그 노예들을 그 실은 그 배의 그 단면을 아주 자세하게 그렸어. 그 당시는 뭐 사진이 없었는지 그렸는데 정말 생선을 이렇게 탁탁탁탁 이렇게 쟁겨 놓은 것처럼 그 배를 층층을 이렇게 아래층 그 위층 이렇게 해서 캐캐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채워놨고 더 슬픈 거는 그 노예와 노예 그러니까 흑인과 흑인이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목에 쇠로 이렇게 매놓든지 그래서 이 흑인과 저 흑인이 이제 목에 이제 그 감겨져 있는 그 쇠를 또 연결을 해야 되잖아. 이렇게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발이나 다리나 이렇게 연결하는 그거를 아주 자세하게 그 세밀화를 그려놨더라고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 사람들은 고통스러워하지 않는다. 고통을 별로 안 느껴.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예무역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된 생각, 어떤 우리의 편견, 그런 고정관념이 잘못됐을 때 충분히 가능하다. 왜 그러냐면 이게 조상대대로 내려온 것들이기 때문에 뭐 멀쩡하게 있는데 막 주먹으로 막 치는 거 그런 것도 그러니까 사람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시아인들 그 아직도 그 흑백 문제가 있지만 흑인들 미개해. 별로 고통도 느끼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넓게 퍼져 있는 생각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주 자기들이 이제 아주 교양을 갖추고 문화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그 뿌리를 보면 이런 생각을 조상들이 하고 있었고 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노예무역으로 돈 번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뭐 에스파냐, 스페인이 그랬고 뭐 영국이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민 그 제국 그 주의를 했던 나라가 다 그 노예 무역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그 그림 한 장이 오랫동안 제 머리에 남아 있고 그 건강한 사람, 튼튼한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 이제 중간에 이제 바다에 수장하고. 근데 그런 조상을 갖고 있으면서 그 자기네 스스로 그 문화 민족이라고 그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게 전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면이 느껴지는 그런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 젊은 사람들 욕할 게 아니라 그 문화라는 게 또 그 서양의 그 어떤 우월된 그 생각 왜 잘못된 건데 아직도 그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이렇게 매스컴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뭐 그냥 할 얘기 없는데 어떡하지? 네, 저는 그냥 빨리 백신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뭐 싫어서 소설 쓰라니까. 소설 쓸 만한 실력이 안 됩니다. 어떻게? 너무 소설에 잠깐만. 카메라 조절. 8편 쓴 걸 쫙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설 쓰느라고 거기에 에너지를 다 썼어. 다 잘리는 수가 있어. 네, 저는 이제 아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세계에 비춰지는 게 어떻게 우리 한국이 부각이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아마 이제 우리 이성수 작가님이 아까 말씀을 하셔서 그 얘기에 이어서 왜 우리가 그 올림픽을 여러 번 치른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더 많이 알려질 수 있느냐, 우리가 더 우수한 민족인가를 이렇게 알리게 됐는지는 그게 가장 우리가 우수성을 알리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의 그 정책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제도 이 정책 때문에 아마 투명성이라고 하시긴 하셨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물론 그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투명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공정하게 다 이게 검사를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의료 혜택을 똑같이 받을 수 있다는 이게 뭐냐면 의료보험제도거든요.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가 들어도 정부가 공정하게 다 온 국민을 상대로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줬었고, 그리고 하물며 외국인이 들어와도 다 검사를 해줬습니다. 우리 돈으로. 그래서 이제 그걸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할 수가 있었고, 이로 인해서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진단 키트나 모든 면에서 이런 것들을 수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불행하게도 정치적으로 조금 이용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정부 발표도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기필코 우리가 이런 코로나를 통해서 세계의 으뜸가는 대한민국이 되겠다라고 자신감 있게 대통령이 발표도 했어요.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고, 근데 이 대승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아까 정 작가가 말씀하셨듯이 명령권을 넘어서 사용을 할까봐 참 심히 염려스러운 바도 있고 그래서 좀 이런 문제를, 근데 다행스러운 것은 또 고맙기도 하고 또 앞으로 좀 방향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 것도 하는 거는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대통령이 고용보험 제도를 기초를 놓겠다라고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하는 바고, 근데 앞으로 이 코로나를 너무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래서 우리가 좀 정말 문화시민으로서 이 코로나를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문학인으로서도 아까 처음 주제로 말씀을 드렸듯이 권력과 또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머니즘적인 그런 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게 코로나는 권력도 필요 없고 어떤 문명과도 상관이 없고 누구나 다가 같이 어우러지지 않고 연대하지 않으면 같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라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